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이 방송이 성장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져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아침은 천천히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서울 도심의 고층 건물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우리 집 28층 고층 주택에서 맞이한 여느 수많은 아침과 다를 바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이 남긴 마지막 이슬의 기운으로 공기는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거실 창문을 조금 열어두곤 했는데 그 틈으로 서늘한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 분위기, 그 짙은 고요함을 좋아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도시가 끝없는 웅성거림을 시작하기 직전 잠시 숨을 참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를 소리 없이 걸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내 우주의 중심이었던 남편 민준을 깨우지 않기 위해 오랜 세월에 걸쳐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저의 아침 일상은 거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따뜻한 원두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창가에 잠시 서서 얼굴에 스치는 바람을 느낀 뒤 화장실에 들어가 출근 준비를 하는 것이었죠. 모든 것이 기계처럼 내 근육과 관절이 이미 다 기억하고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상아색과 바랜 금빛으로 장식된 화장실에서 저는 따뜻한 물을 틀어 세수를 하고 양치질을 시작했습니다. 강렬한 맛을 내는 박하향 치약의 거품이 입안을 가득 채웠을 때 단조로운 칫솔질의 움직임 속에서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거의 비어가는 물비누 통 옆 대리석 세면대 위에 민준의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까맣던 화면이 갑자기 환해지며 어둑한 화장실 안에서 제 눈을 찌를 듯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잠금 화면에 알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회사 단체 대화방의 문자도 회의 알림도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수진이라는 민준의 입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아래 적힌 짧은 문장 하나는 내 세상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만의 별장, 포도주, 그리고 널 위해 산 최고급 속옷까지. 이번 주말이 너무 기다려져. 날짜 세기 시작할게. 칫솔질을 하던 내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칫솔은 여전히 입안에 있었지만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상쾌했던 박하향 거품은 이제 씁쓸하고 이상한 맛으로 변해 천천히 녹아내리며 입가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 두 눈은 휴대전화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의미, 대안적인 가능성, 오해의 여지라도 찾으려는 듯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우리만의 별장, 최고급 속옷, 단어 하나하나가 내 심장에 곧장 박히는 못과 같았습니다. 반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목욕하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몸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가 차에서 항상 틀어놓던 옛날 가요를 낮게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쏟아지는 물소리와 그의 경쾌한 콧노래가 마치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잔인할 만큼 선명하게 눈앞에 펼쳐진 배신의 증거 앞에서 나는 마비된 채 서 있는데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는 자신의 세상이, 우리의 세상이 돌이킬 수 없이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도 모른 채 아무 짐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은 다시 어두워졌지만 그 문장은 이미 내 마음에 새겨지고 망막의 화인처럼 찍혀버렸습니다. 굳이 잠금을 해제할 필요도 더 많은 것을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느낀 것은 폭발적인 충격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그동안 애써 무시하려 했던 끔찍한 조각 맞추기의 마지막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이상하게 느껴졌던 사소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민주는 갑작스러운 회의를 핑계로 집에 늦게 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부산이나 제주도로 떠나는 예기치 않은 출장들은 세부 사항을 물어볼 틈도 없이 너무 촉박하게 통보되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데나 던져두던 휴대전화를 이제는 항상 탁자 위에 뒤집어 놓거나 바지 주머니에 꼭 넣어두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조차도요. 언제든 내가 쓸 수 있었던 그의 휴대용 컴퓨터에는
새로운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가장 아프게 했던 건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언제나 따뜻하게 마치 집에 돌아온 듯한 안도감을 주며 나를 바라보던 그의 눈동자는 이제 종종 나를 지나쳐갔습니다. 마치 내가 이 고층 주택의 평범한 가구 중 하나인 것처럼 너무 자주 봐서 더 이상 시선을 끌지 못하는 벽에 걸린 그림인 것처럼 말입니다. 잠 못 이루고 그를 기다리던 밤이면 나는 종종 내 자신을 다독이려 애썼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지연아. 누구나 피곤할 때가 있잖아. 결혼 생활엔 노력이 필요한 거야.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지 마. 하지만 지금 입안 가득 치약을 머금고 세면대 앞에 선 나는 과거로 돌아가 나 자신에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멍청하게 굴지 마, 이지연. 그 사람을 위해 핑계대는 건 이제 그만둬. 나는 수도꼭지를 틀어 재빨리 입을 헹구고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때 내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텅 빈 것처럼 차갑고 광활한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방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피부 관리를 하고 화장분을 가볍게 두드리고 차분한 색의 입술연지를 바르는 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한편의 연극 같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갔을 때 민주는 이미 옷을 다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침실의 커다란 거울 앞에 서서 남색 정장 옷깃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거울 너머로 나를 본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일 아침 짓던 바로 그 미소, 이제는 내가 본 것 중 가장 역겨운 가면처럼 느껴지는 미소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부산에서 고객들과 연수가 있어, 여보. 셔츠 깃을 정리하며 그가 말했습니다. 아마 일요일 밤에나 돌아올 것 같아. 혼자 괜찮겠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목소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평온하게 나왔습니다. 감정도 떨림도 없이. 그럼 두꺼운 겉옷 챙기는 거 잊지 마. 부산의 밤은 쌀쌀할 수 있으니까. 나는 수진에 대해 묻지 않았고 속옷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공들여 만들어낸 거짓을 지금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텅 빈 내 머릿속에서 다른 무언가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반격을 위한 계획, 각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가 해왔던 것처럼 나 역시 내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그의 배신이라는 극 속에서 최고의 여배우가 되었습니다. 한때 내 가슴 속에서 타오르던 사랑은 이제 차갑게 식은 재가 되었지만 나는 다정한 아내의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더 단단하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벽시계의 바늘은 짜증이 날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똑딱거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집안의 정적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빵집에서 산 달콤한 빵 상자를 들고 제 시간에 퇴근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을 작은 배려였지만 그날 밤엔 텅 빈 형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단팥과 부드러운 거품의 달콤함으로 자신의 거짓말을 덮으려는 시도일 뿐이었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사소한 일들에 대해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의 사무실 업무, 내가 몰두하고 있는 새로운 기획안, 갈수록 막히는 서울의 교통체증 같은 것들 말입니다. 표면적으로 모든 것은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능숙하게 연기해온 행복한 결혼 생활의 허울이었죠. 나는 꼼꼼한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민준이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뒤집어 놓는 모습, 보이지 않는 자석에 이끌리듯 때때로 그곳으로 시선이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눈가까지 닿지 않는 그의 거짓 미소도 빠짐없이 관찰했습니다.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이 증거가 되어 그날 아침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확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친구들과 실내 골프를 치고
집에 돌아오면 독주 2잔을 마시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피로를 푸는 그만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2잔의 독주를 마신 후에는 그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른 채 돌덩이처럼 깊은 잠에 빠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목요일이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는 우연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호흡이 규칙적이고 깊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냉방기로 시원해진 방 안의 공기에 옅은 독주 냄새와 비누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뛰던 심장이 천천히 정상 박동을 되찾을 때까지 어두운 침실 천장을 바라보며 그의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기 집안의 도둑처럼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협탁 위에는 흰색 충전선이 마치 생명을 공급하는 탯줄처럼 전원꽂이에 연결된 채 그의 휴대전화가 충전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선을 뽑았습니다. 나는 그의 지문, 즉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가 운전할 때 알람을 맞추거나 전화를 받기 위해 그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주곤 했으니까요. 예전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했던 행동이 이제는 그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축 늘어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부는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덧없는 기억 하나가 나를 덮쳤습니다. 그 손이 처음 내 손을 잡았을 때의 그 단단하고 다정했던 느낌. 나는 재빨리 그 기억을 떨쳐냈습니다. 향수에 젖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그의 검지손가락 끝을 휴대전화의 지문 인식기 위에 올렸습니다. 찰칵. 완벽하게 정렬된 응용 프로그램들이 나타나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심장 박동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나는 바로 문자 보관함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진첩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사진을 넘겼습니다. 제주도에서의 휴가, 내 생일 잔치, 내가 모르는 사이, 그가 찍어준 내 자연스러운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남겨진 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숨겨진 비밀 보관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데는 2번의 시도면 충분했습니다. 그의 생일은 너무 뻔했으니까요. 그 안에는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민준과 수진의 세상, 차 안에서 찍은 본인 사진, 조명이 어두운 찻집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나 찍은 목조 별장 앞에서 2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곳은 2년 전 결혼기념일 선물로 내 연말 상여금을 털어 샀던 남해의 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추억을 쌓기로 했던 그곳에서 그는 이미 추억을 쌓고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가 아니었을 뿐이죠. 수진이 혼자 민준의 셔츠 중 하나를 입고 의기양양한 눈빛으로 사진기를 향해 미소 짓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목구멍까지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꿀꺽 삼키고 계속 진행했습니다. 사진을 다 본 후 문자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한편의 배신 소설이었습니다. 애정어린 애칭, 비밀 만남 계획, 그리고 나에 대한 민준의 불평들. 내가 일에 너무 빠져 있다느니, 너무 차갑다느니, 더 이상 자기를 챙겨주지 않는다느니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문장 하나하나가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나를 자신의 이야기 속 악당으로 묘사하며 이 불륜이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수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이수진, 대형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영업대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주 오래된 대화 내용 중 모든 것을 바꿔놓을 문장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도윤이가 다음 주 내내 출장으로 울산에 있을 거야. 우리 별장이 빌 거거든. 도윤, 그녀의 남편, 수진 역시 배신자였습니다. 이건 단지 나와 민준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게임에는 상처받은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고 있는 또 다른 사람 말입니다. 그 순간 더 크고 대담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아내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제 차갑게 굳어 결의에 찬 손으로 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 숨겨진 보관함 안에 있는 핵심 대화 내용과 사진들을 모두 화면으로 갈무리했습니다. 내 신용카드와 연결되어 있는 민준의 결제 내역도 추적했습니다. 회의가 있다던 날짜에 부산의 고급 숙소에서 결제된 내역, 우리가 단 한 번도 함께 간 적 없는 값비싼 식당에서의 결제 내역, 나는 모든 것을 저장했습니다. 내 휴대용 컴퓨터의 비밀 보관함에 그 자료들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나는 단 하룻밤 만에 탐정이 되어 남편의 이중생활에 대한 조각들을 맞춰나갔습니다. 동이 틀 무렵, 나는 내가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업정보 누리집의 강도윤이라는 이름을 치고 그들의 대화에서 언급되었던 건축가라는 검색어를 추가했습니다. 그곳에 그가 있었습니다. 소개 사진 속 남자는 다부진 턱선과 살짝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으며 피곤해 보이면서도 진정성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개란은 그가 친환경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건축사무소의 소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남자에 대해 일말의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 역시 나와 똑같은 피해자였으니까요. 오직 화면 빛만이 밝히고 있는 어두운 거실에서 휴대용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짧은 문자를 썼다가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적절한 단어를 찾기 위해 수십 번을 고쳐 썼습니다. 마침내 생각을 멈추고 손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강도윤 소장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지연입니다. 제 남편 민준이 소장님의 아내 수진 씨와 외도를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가진 증거를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 연락처는 이것입니다. 나는 그 문장을 몇 분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내 손가락이 전송단추 위를 맴돌았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단추를 눌렀습니다. 문자가 전송되었습니다. 민준의 휴대전화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처럼 이미 원래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층 건물들 뒤로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았고 나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전송 단추를 누른 후의 시간은 미칠 듯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1초 1초가 모래시계에서 떨어지기를 거부하는 모래알 같았습니다. 나는 침실로 돌아가 민준의 휴대전화를 정확히 제자리에 두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푹신한 의자에 앉았지만 몸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맛있었을 아침차가 이제는 혀끝에 시큼한 맛만 남겼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경적 소리, 시동을 거는 자동차 엔진 소리, 방음이 완벽한 거품 속에 갇힌 것처럼 모든 소리가 멀고 둔탁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이미 안전핀을 뽑아버린 수류탄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발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가장 최악의 상황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기다리거나 만약 도윤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나를 질투해 눈이 멀어 남의 결혼 생활을 망치려는 미친 여자로 생각한다면 아니면 더 끔찍하게도 그가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수진이 민준에게 이 사실을 말해버린다면 내 계획은 시작조차 하기 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나는 한심하고 비참한 바보가 될 테죠. 까마귀 떼처럼 불길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휴대용 컴퓨터를 열어 업무 전자우편을 확인하며 생각들을 쫓아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집중력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평소엔 그렇게나 깔끔하고 논리적으로 보이던 회계장부의 숫자들도 이제는 아무 의미 없이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침착함과 가장 복잡한 상황도 통제하는 능력으로 유명했던 재무이사 이지연은 이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단 하나,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1시간 후 민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파란색 셔츠를 입고 젖은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긴 상태였습니다. 그는 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너무나 기계적인 행동이라 거의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녀올게. 그가 말했습니다. 부산 도착하면 전화할게. 나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가 문을 향해 걸어갈 때 나는 지금 당장 그에게 소리치며 모든 거짓말을 따져 묻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지만 꾹 참았습니다. 뜨겁고 폭발적인 분노는 내가 허락할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나의 분노는 무기로 다듬어지고 있는 차갑게 얼어붙은 분노였습니다. 민준이 떠난 후 집안은 더욱 고요하고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부엌으로 다시 거실로 서성거리며 오전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자우편 알림이나 회사 단체, 대화방 문자로 휴대전화가 징울릴 때마다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3시간이 마치 3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방금 한 짓이 정말 멍청한 짓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포기하려던 찰나였습니다. 마침내 휴대전화가 울렸을 때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떴습니다. 녹색 단추를 밀어 통화를 연결할 때 내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나는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날뛰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거실 창가로 나갔습니다. 여보세요. 평범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며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고 무거운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윽고 깊고 지친 남자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강도윤입니다. 문자 받았습니다. 강도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방금 금이 간 기반이 흔들리는 듯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거 무슨 질 나쁜 장난입니까? 그가 빙빙 돌리지 않고 물었습니다. 서론 없는 그 직설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도 장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장난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문자, 사진, 심지어 이번 주말 그들의 계획까지 증거가 다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가 길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의 세상이 방금 완전히 뒤집힌 사람의 한숨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수진이는 동료들과 남해로 회사 직원 연수를 간다고 했는데요. 그의 목소리는 나에게 말한다기보다 혼잣말을 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제 남편은 부산으로 고객 연수를 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받아쳤습니다. 두 사람은 남해에 있는 우리 별장에서 만날 겁니다. 남해라는 단어가 마치 한 방의 주먹질처럼 작용한 것 같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내가 산 별장. 어쩌면 그가 설계했을지도 모르는 별장. 우리 두 사람 모두 정당하게 우리 소유인 공간에서 배신당하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마침내 그가 물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끌어모았습니다. 그 두 사람이 거기에 함께 있는 현장을 덮치고 싶습니다. 그들이 포도주를 따거나 겉옷을 벗을 시간조차 갖기 전에요. 다시 침묵. 전화기 너머에서 내 말을 저울질하고 있을 도윤의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미친 요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이었죠. 나는 그가 거절할 준비를, 나를 미친 여자 취급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란 피우고 싶지 않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고성방가도 원치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저 그들이 우리를 보게 하고 싶을 뿐입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이나 변명의 여지 없이 진실과 직면하게 말입니다. 다시 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이 쓰라린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욕망과 정면으로 맞서고 싶은 욕망의 충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체념과 결연함이 담겨 무겁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먼저 만납시다. 지연 씨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릴 정도로 밀려오는 안도감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맹이 생겼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뵐까요? 우리는 다음 날인 토요일 아침, 단절된 두 세계의 중간 지점인 남해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에 있는 작은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웅성거리기 시작한 서울 도심을 바라보며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내 기분은 변해 있었습니다. 아침에 느꼈던 공허함은 이제 뚜렷한 목적과 똑같은 고통 속에서 맺어진 기묘한 동맹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배신으로 묶인 두 명의 낯선 사람이었고 함께 이 폭풍에 맞설 참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날씨조차 공기 중에 떠도는 긴장감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홀로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평소 운전할 때 듣던 차량 방송이 이제는 짜증나는 방해꾼처럼 느껴져 소리를 껐습니다. 들리는 소리라곤 아스팔트를 마찰하는 타이어 소리와 옅은 엔진 소음뿐이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도윤을 만났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검토하느라 복잡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휴가를 떠나는 가족들과 쉬어가는 여행객들로 꽤 붐볐습니다. 나는 구석에 있는 조용한 찻집을 골랐습니다. 쓴 원두커피를 한 잔 주문하고 출입구가 가장 잘 보이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전부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찻집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더 빨리 뛰었습니다. 십시정각. 카멜색 겉옷을 입은 키 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은 단호했지만 어깨는 마치 보이지 않는 짐을 짊어진 듯 살짝 굽어 있었습니다. 속의 사진을 통해 한눈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강도윤. 그의 눈에 깃든 피로는 사진보다 실물에서 훨씬 더 짙어 보였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알아차렸다는 빛이 스쳤습니다. 나는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는 내 탁자로 다가와 아무 말 없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격식 차린 인사도 통상적인 소개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기이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서로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뭐라도 좀 드실래요? 불편한 침묵을 깨보려 내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나는 한숨을 내쉬고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내 찻잔과 작은 손소독제 병 사이에 휴대전화를 올려놓았습니다. 사진첩을 열어 미리 준비해둔 보관함을 띄운 뒤 그를 향해 화면을 밀어주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휴대전화를 응시하다가 손에 쥐었습니다. 크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짓고 만들어내는 건축가의 손. 참으로 잔인한 아이러니였습니다. 그토록 많은 것을 지어 올렸던 손이 이제는 무너져 내린 잔해의 증거를 쥐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민준과 수진 사이에 오간 애정어린 문자를 읽으며 그의 턱관절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본인 사진을 보며 그의 관자놀이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급 숙소 방과 분위기 있는 저녁 식사 등 신용카드 결제 내역의 증거를 보며 그가 숨을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큰 반응을 보인 것은 한 장의 사진에서였습니다. 남의 별장의 마당에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수진의 사진이었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진 배경의 세부사항 하나하나에 그의 시선이 고정되면서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직접 고른 나무 기둥들, 난간의 무늬, 바닥의 타일. 그 순간 나는 그가 그저 바람 피우는 아내의 사진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걸작 안에서 벌어진 배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땀과 상상력으로 창조해낸 공간을 더럽히는 거짓말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는 마치 유리가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아주 천천히 탁자 위에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의자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더니 믿을 수 없을 만큼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바닥 타일, 제가 직접 고른 겁니다. 갈라진 목소리로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별장의 아주 작은 세부사항 하나하나 다 제가 직접 골랐어요. 수진이는 저곳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죠. 너무 조용하다고요. 그는 웃음기라곤 일도 없는 건조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저랑 같이 가는 게 싫었던 거였네요. 침묵이 우리 탁자를 감쌌습니다. 나는 그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습니다. 신성하다고 여겼던 장소가 더럽혀졌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그 고통. 나 역시 그 고통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의심은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던진 채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요. 갈수록 멀어지고 사소한 일로 화를 냈죠. 진지한 대화나 부부 치료를 받는 건 거부했어요. 항상 제가 너무 일만 해서 자기한테 쓸 시간이 없다고 말하곤 했거든요. 이제야 알겠네요. 제 시간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모든 시간을 다른 남자에게 쓰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내 차례였습니다. 민준의 이야기, 그 작은 거짓말들이 어떻게 산처럼 쌓였는지, 내 감정은 어떻게 무시당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 때문에 우리의 재정 상태가 꽤 빠듯하다는 사실도요. 그가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낯선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배신이라는 폭풍우 속에 갇힌 한 배를 탄 두 사람으로서요.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별장의 여분 열쇠를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도윤이 말했습니다. 결연함이 감도는 새로운 눈빛으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민준 씨는 제가 이번 주말에 울산으로 출장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남해 근처에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가죠. 도윤이 말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리 지르거나 난동 피우는 일 없이요. 그저 앉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안다는 걸 보여주고 진실이 알아서 말하게 두는 겁니다. 나는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계획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부 사항을 마쳤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 오후 6시쯤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그곳에 가서 무대를 준비할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부 생활의 마지막 공연을 위한 관객이자 주인공으로서 말입니다. 찻집 앞에서 헤어질 때 악수도 긴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언의 이해가 담긴 짧은 목례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임무의 동반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분이 묘했습니다. 짐이 가벼워진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혼자 짊어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폭풍이 몰아칠 때 내 곁에 서 있어줄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저 멀리 희미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부서진 것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이 아니라 명확한 끝을 알리는 확실한 빛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하늘이 아직 옅은 보라색을 띠고 있을 때 나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길이 뻥 뚫려 있어서 오직 내 생각과 고요함만을 동반자로 삼아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반쯤 열어둔 창문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한결 맑아졌습니다. 짙은 소량과 섞인 짭짤한 바다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한 추억을 지켜주는 안식처여야 할 남해. 하지만 지금은 내가 향하고 있는 전쟁터처럼 느껴졌습니다. 별장은 무성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좁은 길 끝에 약간 외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갈길로 차를 돌렸을 때 그곳이 보였습니다. 주변 자연과 완벽하게 어우러진 2층짜리 아름다운 목조 건물, 아름답고 평온하며 그리고 거짓으로 가득 찬 곳. 나는 이미 도착해 있는 은색 승용차 옆에 차를 세웠습니다. 도윤의 차였습니다. 그가 먼저 와 있었군요.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서 가방을 챙기고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힌 뒤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해의 아침 공기는 상쾌하면서도 살짝 습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치 쓸쓸한 배경음악 같았습니다. 별장의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천천히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바다를 정면으로 향한 거실의 큰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을 들고 있었죠. 내가 들어섰을 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내 기척을 느낀 사람처럼요. 일찍 오셨네요. 내 목소리가 약간 잠겨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됐습니다. 그가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 장소를 다시 눈에 담을 시간이 좀 필요했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소파 중 하나에 가방을 내려놓고 같은 풍경을 보기 위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날 아침 남해 바다는 잔잔했고 잿빛이 감돌았습니다. 3년 전 유산을 겪은 직후 민준과 함께 정확히 이 자리에 서 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민준은 나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걸 이겨낼 거라고 약속했죠. 이 장소가 우리가 어떻게 다시 행복을 재건하는지 지켜보는 증인이 될 거라고요. 그 약속이 이제는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온 게 3년 전이었어요. 도윤에게라기보다 내 자신에게 하듯 나직이 말했습니다. 첫 아이를 잃은 직후였죠. 마침내 도윤이 몸을 돌려 나를 보았습니다. 지쳐 보이던 그의 눈에 이제 연민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월감에서 나오는 동정이 아니라 상실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연민이었습니다. 수진이도 아이를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번의 체외 수정이 실패로 돌아간 후 그 주제에 대해 입을 닫아버렸죠. 저는 그 사람이 너무 슬퍼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거네요. 우리는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각자의 고통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지 못한 말과 부서진 약속들로 꽉 찬 무거운 침묵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기묘한 유대감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친구도 심지어 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너진 결혼 생활의 폐허 위에 서서 함께 무너지지 않을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상처받은 두 영혼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 마음속에 작은 의심이 스며들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바다로 시선을 돌리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만약 이게 단순한 복수였다면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그들이 필터 없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훔쳐간 진실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의 말은 내게 힘을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을 다치게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고통을 멈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답 없는 질문을 남기지 않고 더 이상의 조작이나 변명이 들어설 틈 없이 한 장을 닫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무대를 준비하죠. 한층 더 단단해진 목소리로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을 준비하는 주인이 아니라 범죄 현장을 재구성하는 2명의 과학수사대 요원처럼요. 우리의 모든 움직임에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언의 의식이었습니다. 나는 방 한가운데 있는 긴 나무 탁자를 닦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민준과 수진이 종종 마주 앉아 다음 거짓말을 계획했을 그 식탁 말입니다. 그들의 배신의 흔적을 지워버리려는 듯 표면이 반짝일 때까지 문질러 닦았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차로 가서
포도주 한 병을 가져왔습니다. 수진이가 가장 좋아하는 포도주입니다. 그가 식탁 한가운데 포도주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미치도록 아픈 사소한 세부사항이었습니다. 나는 주방 찬장에서 맑은 수정 유리잔 4개를 꺼냈습니다. 민준이 이곳에 올 때마다 자신의 훌륭한 취향을 뽐내기 위한 의식의 일부로 항상 고집하던 그 잔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한쪽에 2개, 반대편에 2개, 완벽하게 줄을 맞춰 놓았습니다. 대면을 위한 완벽한 대형이었습니다. 우리는 2개의 커다란 푹신한 의자의 위치를 출입구를 등지도록 재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들어왔을 때 의자를 빙돌아 우리와 정면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우리는 뒤에서 기습하지 않고 얼굴을 맞대고 그들을 기다릴 것이었습니다. 긴장감을 조성할 만큼 밝지는 않으면서도 나중에 그들의 얼굴에 떠오를 미묘한 표정의 변화를 하나하나 포착할 수 있을 만큼은 밝게 따뜻하고 노란 빛이 감돌도록 방의 조명을 조절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놀람,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까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나요? 우리는 잠시 앉아 우리가 준비한 무대를 바라보며 제가 물었습니다. 방은 너무나 평범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완벽한 덫이었죠.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는 울 겁니다. 눈물은 그 사람의 무기니까요. 민준 씨는 글쎄요. 화를 낼 수도 있고 매달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2 사람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 중 누구도 대비하지 못했을 거란 겁니다. 우리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겠죠. 우리는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언젠가 제주도에 작은 책방을 열고 싶다는 내 꿈에 대해 말했습니다. 민준이 항상 현실성 없다며 비웃곤 했던 그 꿈을요. 도윤은 한때 건축을 그만두고 제과 기술을 배우러 대전으로 떠날 뻔했던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의 타협과 희생이라는 겹겹의 층 아래 오래전에 묻혀버린, 잃어버린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밖에서는 하늘이 천천히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벽시계는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시간도 안 남았네요.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두렵습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진실은 두렵지 않아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용서하게 될까봐 그게 두려울 뿐입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마당으로 나가 나란히 서서 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며 소금기와 고요함의 내음을 실어왔습니다. 시간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무대 준비도 끝났습니다. 이제 주연 배우들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5시 57분. 별장 안의 공기는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진 기타 줄처럼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도윤과 저는 출입구를 등지고 미리 준비해둔 2 의자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연극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2개의 조각상 같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탁자 위에는 포도주 한 병이 우뚝 서 있었고 그 양옆으로 텅 빈 2개의 수정 유리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 옆 의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무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화면 갈무리본, 신용카드 결제 내역서, 복사본, 심지어 이번 주말에 부산에는 예정된 고객 연수가 없다는 것을 태연하게 확인해주는 민준의 비서와의 짧은 통화 녹음 자료까지. 우리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들었습니다. 타이어 밑에서 자갈이 으스러지는 소리를. 정적 속에서 그 소리는 너무나 커서 내 심장을 정통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말없이 묻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호하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때가 왔습니다. 검은색 대형 승용차 한 대가 마당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통유리 창을 통해 그들의 모습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운전석에서 민준이 먼저 내렸습니다. 가죽 겉옷을 입은 그는 한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곧이어 수진이 조수석에서 내렸습니다. 연분홍색 장미 꽃다발을 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희미하고 경쾌한 웃음소리. 그들은 마치 그들만의 작은 낙원에 도착한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그 광경은 내 위장에 꽂히는 칼과도 같았습니다. 우리의 고통 위에 쌓아올린 그들의 행복이라는 환상. 열쇠가 자물쇠 안에서 돌아갔습니다. 가벼운 삐걱거림과 함께 나무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채 우아하게 방 안으로 걸음을 옮기던 그녀의 시선이 방 안을 훑는 순간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말 그대로 중간쯤에서 멈춰섰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인생에서 일시정지 단추를 누른 것처럼 말입니다. 반짝이던 눈은 혼란으로 그리고 이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나를 지나 내 옆에 앉아있는 도윤에게로 시선이 옮겨갔을 때 말이죠. 뒤따라 들어오던 민주는 갑자기 멈춰선 수진의 등에 부딪혔습니다. 무슨 일이야, 자기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그러다 수진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일어나는 변화를 나는 보았습니다. 혼란, 충격, 부정, 그리고 마침내 손에 잡힐 듯한 순수한 공포를. 종이 가방이 민준의 손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거품 포도주병이 나무 바닥을 굴러 식탁 다리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쨍그랑 작은 폭발음과 함께 거품이 쏟아져 내리며 날카로운 술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진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엔리에스리 장미 꽃다발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섬세한 붉은빛 꽃잎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을 완벽하게 대변하는 시각적 은유였습니다. 산산조각 난 그들의 환상. 포도주 병이 깨지는 소리로 깨어졌던 침묵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숨막히는 정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들이 상황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몇 초간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주말 여행을 환영해. 내 목소리는 숨막히는 긴장감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산들바람처럼 가볍고 평온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포도주도, 자리도, 그리고 진실도 준비해뒀어. 민주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창백한 얼굴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반걸음 뒤로 물러서며 이 악몽에서 빠져나갈 출구 혹은 도움을 구하려는 듯 도윤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출구는 없었고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막은 올랐습니다. 공연이 막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아, 깨진 병의 파편들이 나무바닥 위에서 방 안의 따뜻한 조명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날카로운 술 냄새는 짓밟히고 시든 장미향과 섞여버렸습니다. 그 작은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우리넷은 믿기 힘든 그림 속에 갇힌 듯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민준이었습니다. 1000갈래만 갈래로 찢어져 버린 현실의 조각들을 다시 맞춰보려 시도한 첫 번째 사람이었죠. 지연아. 갈라진 목소리로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길들여야 할 야생동물을 달래려는 듯한 손을 들어올리며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건조하고 헛웃음 섞인 실소가 내 입술을 비집고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틀에 박힌 대사, 덜미를 잡힌 모든 바람 피우는 자들의 첫 번째 방어 수단. 아, 그래? 고개를 살짝 갸웃거리며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걸까? 설명해봐, 민준아. 우리만의 별장에서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겠다는 수진 씨의 문자나 널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는 그 최고급 속옷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게 분명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에 질린 채 수진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나는 기소 사실을 읽어내려가는 검사처럼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간 적도 없는 비싼 식당들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사무실에서 야근하고 있어야 할 시간에 널 수진 씨 동네로 데려다준 택시 호출 기록은 또 어떻고? 질문 하나하나가 전곡을 찌르는 타격이었습니다. 축 늘어지는 그의 어깨와 내 시선을 피하는 그의 눈빛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설 차례였습니다. 그는 민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문가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아내 수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수진아, 억눌린 감정으로 깊고 떨리는 목소리로 도윤이 말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걸까? 회사 동료들이랑 남해로 직원 연수 간다며 심지어 어젯밤 휴대전화를 끄기 직전에 잘 자, 보고 싶어라고 문자까지 보냈잖아. 나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닐까? 도윤의 질문은 수진의 방어막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꾹 참고 있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제발 이러지 마. 흐느낌 속에서 그녀가 간신히 내뱉었습니다. 뭘 하지 말라는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그의 고통이 이제 소리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 남아서 너와 마주하지 말라고? 진실을 듣지 말라고? 내 손으로 직접 지은 집에서 내 아내가 바람 피우는 걸 보지 말라고? 마지막 문장은 내게도 뼈아픈 일격이었습니다. 이 집은 그의 창조물이었습니다. 구석구석 그의 정성과 사랑의 결정체였죠. 그리고 그들이 그곳을 더럽힌 것이었습니다. 나는 탁자로 다가가 준비해둔 두툼한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지는 않고 그저 그들의 주의를 끌 만큼 충분히 큰 소리가 나도록 탁자 위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난 여기 싸우러 온 게 아니야. 다시 방 안에 주도권을 주며 제가 말했습니다. 사실을 가져왔지. 민주는 마치 그 봉투가 독사라도 되는 양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충동적인 동작으로 봉투를 낚아채어 거칠게 뜯었습니다. 문서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녹취록, 사진 증거들, 금융 내역서 등 수많은 줄을 빠르게 훑어내려가는 그의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공포로 가득했던 그의 눈이 이제 분노로 붉게 충혈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초 후, 그는 종이들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나를 뒷조사한 거야? 마침내 통제력을 잃고 그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흔들림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난 널 뒷조사한 게 아니야, 민준아. 진실을 확인한 것뿐이지. 너무 오랫동안 의심해왔던 진실을 네가 거짓말을 완벽하게 꾸며냈으니 그걸 찾아내려면 나는 더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거든. 수지는 의자 중 하나에 주저앉아 흐느낌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위로하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실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됐어? 도윤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원래의 낮은 톤으로 돌아온 목소리였지만 전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7개월.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7개월. 210일 동안의 거짓말. 가슴속이 옥죄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7개월 동안 나는 여전히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우리 결혼 생활에서 잘못되었다고 느꼈던 것들을 고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나 혼자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민준이 다시 내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애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만해. 내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마침내 최고조에 달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나한테 사랑 운운하지 마, 민준아. 네가 말하는 사랑이 다른 여자랑 나를 두고 바람 피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라면 난 필요 없어. 나는 방안을 둘러보며 쓰라린 기억을 끄집어낼 때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네가 말하는 그 사랑이 우리가 아이를 잃었던 바로 이 장소에 네 내연녀를 데려오게 허락해주는 거라면 그 사랑은 너 혼자 간직해. 내 말은 독가스처럼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방 안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의 흐느낌조차 멈췄습니다. 민준이 뺨이라도 맞은 것처럼 얼어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였던 그 기억은 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최종 무기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 시선을 던졌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도 좋고 아니면 앉아서 끝까지 들어도 좋아. 하지만 아직 용서받을 기회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거야. 도윤이 수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가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우리 두 사람은 제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는 민준과 수진을 지나쳐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금 우리가 터뜨린 거짓말의 잔해들 한가운데 그들을 남겨둔 채로요. 밖으로 나오니 남해의 하늘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바다는 전보다 더 거세게 으르렁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마당에서 몇 분 동안 바닷바람에 머리를 식힌 후 우리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실내의 분위기는 마치 전쟁 직후의 폐허 같았습니다. 민준과 수진은 뚝 떨어져 앉아 서로를 바라보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배신을 증명하는 서류들은 떨어진 낙엽처럼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공기는 후회와 고통스러운 진실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의자를 하나 끌어당겨 민준의 바로 맞은편에 놓았습니다. 도윤은 내 옆에 앉아 차갑고 직설적인 시선을 수진에게 고정했습니다. 내가 탁자 위에 두 번째 서류철을 올려놓을 때까지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번 서류철은 아까의 서류 봉투와 달리 남색이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아, 내 시선을 그의 눈에 꽂으며 시작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우리가 왜 통장을 따로 관리해왔는지 수진 씨한테 얘기한 적 있어? 민준의 몸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애원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아, 그건 이거랑 아무 상관도 없. 내가 얘기할게. 나는 그가 변명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수진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진 씨는 아마 모르실 겁니다. 수진 씨가 그렇게나 대단하게 생각하는 이 남자. 민준 씨는 2018년에 도박 빚으로 7천만 원 넘게 빚을 졌었죠. 시부모님이 그의 직장을 구하려 몰래 갚아주셔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우리 부부의 재정을 분리해야만 했어요. 불신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얼마나 잘 숨길 수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었죠. 수진의 얼굴에 떠오른 충격은 진짜였습니다. 지연아, 그 일은 오늘 일어난 거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말 안 했던 거잖아.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상관 있어.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 거짓말과 관련된 거니까. 민준아, 넌 내가 너무 바쁘고 너무 차갑다고 변명하며 내연녀에게 너의 외도를 정당화했지. 하지만 네가 잊고 말하지 않은 게 있네. 우리 집안의 재정적 부담을 거의 다 짊어지고 있는 건 나라는 사실 말이야. 네가 뒤에서 도박하고 거짓말하는 동안 매달 이 별장의 대출금을 갚고 있었던 것도 나였어. 민주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의 진실이 그의 모든 변명을 무장해제시킨 겁니다. 이번엔 도윤의 차례였습니다. 확고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수진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수진아, 우리 집 지분 고칠 대출금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고 했지.
근데 실제로는 강원도 정선에 있는 요양원으로 500만 원 가까이 이체했더라. 수취인이 이지훈, 당신 동생 맞지?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아니, 도윤이 말했습니다. 진실을 공유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넌 두 개의 인생을 살고 있었어. 하나는 나와, 다른 하나는 민준 씨와. 더 최악인 건 그 두 인생이 모두 비밀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야. 넌 내 가족의 문제에 대해 내게 거짓말했고, 그건 민준 씨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확신해. 방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당신들 두 사람의 유일한 공통점이네요. 번갈아 민준과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한 번도 솔직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 같은 배우자들에게도, 심지어 당신들 서로에게도 말이죠. 그저 상대방이 좋아할 거라 믿고 잘 포장한 각자의 모습만 보여줬을 뿐이잖아요. 수진이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되게 내버려 둔 거잖아요. 내가 받아쳤습니다. 배신당하는 것과 나를 배신한 사람이 애초에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할 용기조차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고통스러운 건지 모르겠네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눈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정말 미안해. 나는 분노에 섞인 약간의 동정심을 담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라는 말이 사실을 바꿀 순 없어, 민준아. 그리고 사랑이 만약 존재하기라도 했다면 뿌리부터 썩어빠진 결혼을 구할 순 없는 법이지.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없이 지쳐 보였습니다. 수진아, 그가 말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알아? 내 바람이 아니야. 네가 단 한 번도 내 짐을 내게 털어놓을 생각을 안 했다는 거. 넌 내가 네 문제를 함께 나눌 자격조차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모든 거짓의 패가 탁자 위에 올려진 것 같았던 바로 그때. 더 이상 우릴 놀라게 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수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 모서리를 꽉 쥔 그녀의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물로 붉어진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섞인 또 다른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도윤은 미간을 찌푸렸고 민주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수지는 힘겹게 침을 삼켰습니다. 민준을 향했던 시선이 나에게 머물렀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거실 안에는 완벽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무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1초 1초가 공기를 가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민준이 의자에서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수진이 입술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주에 알았어. 이번 주말에 여기서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 마지막 문장을 말할 때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내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그가 물었습니다. 내 아이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수진이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확실해. 민준 씨랑은 항상 조심했으니까. 내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몇 초 동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상황을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어, 각본도 우리 한가운데서 막 터져버린 이 시한폭탄에 대처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새 생명의 등장은 이 대립의 역학관계를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으로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고백은 무거운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소리 없이 터졌지만 그 여파는 파괴적인 시한폭탄이었죠. 거짓과 파괴의 바다 한가운데서 잉태된 새 생명. 잠시 동안
내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그토록 치밀하게 짰던 계획, 차갑게 통제했던 대립의 무대가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차원으로 던져진 느낌이었습니다. 충격에서 가장 먼저 벗어난 사람은 민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방금 내연녀의 임신 사실을 안 남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움도 있었지만 그를 지배한 감정은 끔찍함과 경멸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수진의 얼굴에서 배로, 다시 얼굴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 사람 애를 임신했다고? 목맨 소리로 그가 물었습니다. 그는 턱으로 도윤을 가리켰습니다. 이 임신이 마치 귀찮은 골칫거리, 자신의 완벽한 일탈을 망치는 오점이라는 듯 저 사람이라고 발음하는 방식에는 짙은 경멸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수진에게서 어떤 단단함을 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부은 얼굴로 그녀는 민준을 향해 날선 눈빛을 쏘아붙였습니다. 저 사람이라고 부르지 마. 출출거리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름이 있어. 내 남편 강도윤이야. 그래, 내가 그 사람을 배신한 건 잘못했지만 적어도 당신에 대한 내 마음에 거짓말을 한 적은 없어. 수진의 말은 민준에게 이중의 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기가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확인, 두 번째는 나를 향한 민준의 사랑이 한낱 거짓에 불과하다는 묵시적 비난이었으니까요. 민준이 뒷걸음질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속을 알 수 없는 가면 같았습니다. 충격, 수치심, 아니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자의 텅 빈 공허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나를 잃었고 보아하니 수진도 온전히 가진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는 그저 길을 가다 잠시 들른 정거장, 일시적인 일탈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들 세 사람이 이 새로운 끔찍한 연극에 갇혀있는 동안 나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명료함이었습니다. 수진의 임신은 충격적이었지만 나에겐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들의 문제였고 그들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의 혼돈은 더 이상 나의 혼돈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얽혀버린 이 복잡한 매듭은 오히려 그들과 나를 연결하던 실을 끊어내겠다는 내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빨라졌던 맥박을 진정시키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내가 알던 이지연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언제나 최종 결과에 집중하는 침착하고 체계적인 재무이사로 말입니다. 오늘 밤 놀랄 일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네. 내 목소리가 그들 사이의 긴장감을 갈랐습니다. 나는 몸을 앞으로 숙여 바닥에서 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가방을 열고 마지막 서류철, 자주색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대지 않은 포도주 병 옆 거실 탁자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드러났으니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을게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완벽하게 정리된 문서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혼 소장과 내가 준비한 모든 재무 서류야. 내가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공동자산은 이미 법적으로 내 명의 계좌로 이전됐어. 내 변호사가 전부 다 확인한 거야. 이 방에 있는 누구누구와는 다르게 나는 숨긴 게 하나도 없어.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아, 지금 읽어보든 서명을 거부하든 맘대로 해. 그의 목소리에 담긴 애원을 무시한 채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결정을 바꿀 순 없을 거야. 방 건너편에서 수지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고 있었죠. 도윤이 그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에 서려있던 차가움이 천천히 녹아내리며 피로와 체념의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걸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해. 도윤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낮지만 통제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네가 그 아이를 낳는다면 내가 책임질게. 아이에겐 죄가 없으니까. 수진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흐느낌에 목이 메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는 다시 민준을 보았습니다.
더 할 말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면 지금이 기회야.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지친 눈이었습니다. 지연아, 그가 말했습니다. 이 어떤 것도 우리 결혼 생활이 깨질 만큼 가치 있는 일은 아니었어. 우리에겐 좋은 추억이 많았잖아. 그게 그의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추억.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민준아. 좋은 추억이 많았지. 하지만 네가 그 모든 걸 자기 남편한테조차 솔직하지 못했던 사람과의 모호한 불륜의 자극과 맞바꾸기로 선택했다는 건 남은 내 인생을 너의 그 끔찍한 선택들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 겉옷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단호한 동작으로 내 서명이 필요한 모든 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조용한 방 안, 종이 위를 구르는 만년필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펜을 긋는 매 순간이 해방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위태로운 결혼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내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믿는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만년필을 다시 내려놓았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수년 만에 느끼는 가벼움이었습니다. 한때 내 청춘의 전부였고 우리 가족의 꿈이었던 남자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행운을 빌어 내가 말했습니다. 너한테 필요할 테니까. 내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도윤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는 가볍게 정중하게 목례를 했습니다. 차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지연 씨.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나는 그날 밤 그의 침착한 존재감에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 떠나려던 참에 수진이 망설이며 다가왔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빌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길 바란 건 아니었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는 없었고 명료함만 남아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대놓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거짓말 속에 살면서도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내 말에 그녀는 잠시 얼어붙었고 이내 등을 돌렸습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민준과 자신이 유일하게 매달릴 수 있는 것, 즉 자기 안에서 자라고 있다고 방금 시인한 생명을 끌어안은 채 구석에 웅크린 수진을 남겨두고요. 우리가 별장을 떠난 건 밤 9시쯤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죠.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밤의 고요함을 깨는 건 구두 밑창에 부딪히는 자갈소리뿐이었습니다. 도윤이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난장판 속에서 유난히 낯설게 느껴지는 정중한 몸짓이었습니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기 전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뭐 좀 드시겠습니까? 그가 낮게 물었습니다. 사천 시내 쪽에 늦게까지 하는 작은 식당을 압니다. 특별한 곳은 아니지만 따뜻한 해물 뚝배기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튀어나온 쉰 웃음이었지만 너무나 진짜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그 모든 눈물, 거짓말이 끝난 후 그 단순한 질문 하나가 압도적으로 평범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대답했습니다. 가요. 배가 고파 죽겠네요. 우리는 살짝 깜빡이는 환한 거리 불빛 아래 소박한 식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따뜻한 노란 불빛이 낡은 나무 탁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금 일어난 일을 굳이 분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평화로운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도윤이 건축을 그만두고 제과 기술을 배우러 대전으로 가려 했던 그 시절 이야기나 제주도에 책방을 열고 싶다는 내 꿈에 관해서요. 민준이 현실성 없다고 치부한 후 내가 묻어버렸던 그 꿈 말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가벼운 악수와 무언의 끄덕임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연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날 밤 나는 더 근본적인 무언가를 얻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을 함께 걸어준 친구라는 존재를요. 6개월 후 나는 제주 애월읍에 있는
작은 집의 거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제주 청귤차를 두 손에 쥔 채 해변으로 밀려드는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과의 이혼은 2달도 채 안 되어 마무리되었습니다. 내 철저한 준비, 서류, 증거, 명확히 분할된 재산 덕분에 그는 큰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잃을 게 더 많다는 걸 본인도 알았을 테니까요. 나는 공동자산의 대부분을 가져왔고 내가 그에게 판 남의 별장에 대한 현금 보상도 포함되었습니다. 과거의 유령으로 가득 찬 공간은 내게 필요 없었으니까요. 증권사에 다니던 민준의 직장 생활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엄격하지만 공정했던 그의 상사는 개인사의 난장판을 어떻게든 알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언급된 적은 없었지만 그는 서서히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차기 임원 후보였던 그는 이제 한직을 관리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지난주에 출산했습니다. 도윤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건강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감정이 복잡하지만 우리 둘 다 노력하고 있어요. 그는 수진의 손가락을 꽉 쥔 아주 작은 손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사진 속 도윤은 전에 본 적 없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사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부부로서 잘해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늦게나마 서로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나는 바다와 맞닿은 새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북적이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으면서도 매일 아침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평화로운 곳이죠. 직업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재무이사가 아니라 내 시간표대로 일하는 독립 재무 상담가입니다. 숨막히는 회의도 자정에 쏟아지는 전자우편 폭탄도 없습니다. 나는 멈추는 법, 쉬는 법, 숨 쉬는 법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도윤과 나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꾸준히요. 가끔 명절 인사 정도만 나눌 때도 있고 어떨 땐 이런 문자를 받기도 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전통 한옥 양식의 별장 설계를 봤는데 지연 씨 생각이 나더군요. 정말 근사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저 잘 지내세요? 라고 묻는 15분짜리 통화면 족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밤을 함께 헤쳐나왔습니다. 두 사람 다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친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하는 구질구질한 이름표가 필요 없는 그런 친구 말입니다. 그날 오후 나는 음향기기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통기타 연주를 들으며 가장 좋아하는 책과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민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통도 후회도 없고 바람 없는 날의 바다처럼 평온한 평화만이 남았습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일에서 살아남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민준은 내 세상의 중요한 일부였지만 내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비싼 교훈을 주기 위해 나를 깨우고 소중히 다룰 줄 모르는 사람에게 신뢰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내 인생에 들어왔던 겁니다. 정직함이 사라지면 사랑은 지속될 수 없고 눈먼 희생은 오직 내 자신의 가치만을 잊게 만든다는 것을 알려주려고요. 지금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지연 씨, 후회하는 게 있나요? 주저없이 대답할 겁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영원히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 떠나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오기 때문이죠. 내 이야기는 비극이 아닙니다. 부활의 여정입니다. 배신당한 아내에서 꼿꼿이 서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다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여자로 변모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잃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을 향한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었던 용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3년. 평생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바로 어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제주 청귤차 한 잔과 반쯤 채워진 공책을 들고 마당 쇳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리고 피망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으며
바람이 불 때마다 싱그러운 향을 내뿜는 깻잎이 가득한 내 작은 텃밭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아침의 맑은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짙푸른 남해 바다가 보였습니다. 3년 전 오늘 같은 날 나는 남해의 한 별장에 앉아 내 세상에 폭탄을 던지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폐허 위에 다시 세운 새로운 세상에 앉아 있습니다. 이 세상은 훨씬 더 단단하고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이제 민준의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피해서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더 이상 그가 차지할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기억은 예전에 한 번 본 적 있는 옛날 영화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줄거리도 알고 몇몇 장면도 기억나지만 한때 그토록 강렬했던 감정들은 이제 빛바래고 안전한 거리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몇 달 전 서울에 있는 오랜 친구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동산 박람회에서 우연히 민준을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옛날과 달라 보였다고, 살이 빠지고 말수도 적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혼하고 1년 뒤에 예전 회사를 그만뒀고 지금은 부산에 있는 작은 시행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도시로 이사해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 겁니다. 나는 아무 감정 없이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인과응보를 느꼈다거나 남은 미련도 없었고 그저 담담한 인정뿐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나와 한 집을 공유했던 낯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평화를 찾길 바랐습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그에게 평화를 바랄 수 있다는 건 내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는 뜻이니까요. 도윤과의 인연은 끈끈하고도 진정한 우정으로 변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서로 얼굴을 보며 통화를 합니다. 식물에 물을 주고 있을 때 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전히 특유의 지친 미소를 띤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예전에 없던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의 뒤에서 곱슬머리 여자아이가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은이에요. 드디어 제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는 법을 배웠어요. 도윤이 다리에 매달리는 딸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은 채 말했습니다. 제가 아빠인지 도윤인지 결정하는데 2년 반이나 걸렸네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제 전부입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고 눈빛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수진이와 저는 노력해봤습니다. 하은이에겐 좋은 부모가 되려고요. 하지만 부부로서 우리는 이미 부서진 건 고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6개월 전에 원만하게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더 낫습니다. 더 솔직하죠. 더 이상 비밀도, 가식도 없이 오직 딸을 잘 키우기 위한 동반자 관계일 뿐입니다. 놀라운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균열은 메우기엔 너무 깊은 법이니까요. 유감이네요. 하지만 두 분이 솔직한 길을 찾았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네, 정직함이죠. 비싼 대가를 치른 교훈입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지연 씨는요? 그 신들의 섬에서 지연 씨 마음을 훔쳐간 행운의 남자는 아직 없습니까? 글쎄요. 지금 당장은 제 마음이 훔쳐갈 만한 상태가 아닌데요. 저 스스로 제 마음을 온전히 소유하느라 너무 바쁘거든요. 그리고 그 기분이 엄청나게 좋네요. 독립재무상담가로서의 내일은 새로운 목표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이혼한 여성들이 재정을 재정비하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한때 내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두려움을 그녀들의 눈에서 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 저는 온전한 확신을 담아 그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괜찮아질 거라고요.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라고. 제가 바로 그 증거니까요. 나는 나와 같은 폭풍 속에 갇혔던 배들을 위한 등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시 자기 자신을 찾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내 흉터들을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때
나는 공책을 덮고 집 앞 해변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신발을 벗어 따뜻한 모래가 발바닥에 닿게 하고 파도의 포말이 발을 적시게 두었습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민준을 용서했나요? 오랫동안 나는 그 대답을 몰랐지만 이제는 압니다. 용서는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내가 그를 용서할 필요는 없었죠. 내게 필요했던 건 수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음을 받아들이는 것, 한때 내가 그토록 깊이 상처받았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 고통이 나를 변화시켰음을 받아들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일찍 신호를 알아채지 못한 나를 용서하는 것, 한때 사랑 앞에 그토록 순진했던 나를 용서하는 것, 온전해지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나를 용서하는 것. 나는 더 이상 공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완전하지만 외롭지는 않습니다. 내 삶은 전보다 조용해졌을지 몰라도 끝없이 평화롭습니다. 작은 것들로 채워져 있죠. 아침 찻잎향, 쑥쑥 자라는 식물들을 보는 뿌듯함, 첫 월급을 모아 마침내 첫 차를 산 손님의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이 내게 속삭이는 파도 소리. 하늘은 주황, 분홍, 보라색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변했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새벽은 이미 오래전에 밝았고 나는 매일 그 새벽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 아니까요. 나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미래는 내가 바라보는 바다만큼이나 넓고 아름답게 펼쳐져 있으며 내 인생 처음으로 혼자서 그곳을 탐험하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리며 방송 구독도 잊지 마세요. 우리 함께 긍정적인 기운을 퍼뜨리고 밝은 빛을 지켜나갑시다. 감사합니다.